세계대전을 일으킨 이제 전쟁 국가죠. 전범 국가인데. 그리고 1939년부터 시작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치 정부야말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또 2차 대전을 통해서 군인, 민간인 할 것 없이 한 2차 대전으로 인해서 한 6천만 명이 희생되는 그런 참혹한 비극을 일으켰던 정말 국가입니다. 그 결과로 전쟁에 패망을 해서 국토는 분단이 되고 역사의 비극을 겪었던 독일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한 7, 80년이 안 돼가지고 세계에서 독일 역사상 가장 최고의 평화와 번영을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에 망가지고 국토는 분당되고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완전히 상전백회되는 이런 변화를 일으켰느냐. 기적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생각도 해요. 저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하늘은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저런 축복을 줬는지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 EU의 중심국가 역할을 하고 균형 잡힌 모범국가가 되어 있는데 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 의문의 출발입니다. 그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아서 그것을 우리 국가 발전의 참고 모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는데 저는 그 결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의 정치, 뭐 다른 국민들의 노력이라든지 다방면에 걸친 협조가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독일의 정치, 독일 총리의 리더십이 오늘의 독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은 말하자면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정치가 특색이 뭐냐? 연립정부의 구성의 전통과 관행이다. 연립정부라는 것은 한 개의 정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내지 세 개 정당이 서로 연합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이제 연립정부라고 하죠. 1949년에 이제 초대 아데나워 총리가 독일의 서독의 총리로 취임하면서 이제 서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연정을 쭉 해왔어요. 독일에서는 제일 큰 정당이 이제 두 개 정당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힘, 민주당 같이 보수당 또는 이제 진보당으로서 기민당과 삼인당 두 정당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보다는 이제 작은 규모의 자민당이라든지 녹색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군소 정당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도 예외 없이 두 당 내지는 세 당이 연합해서 연정을 하고 있다. 이것이 독일의 정치의 하나의 특색이다. 결국은 왜 연정을 하느냐? 한 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어야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해야 말하자면 총리도 선출하고 할 텐데 한 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 독일의 경우에는 우선 전통적으로 다당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거대 정당 두 개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정당이 정치에 관여를 하는 이제 그런 때문에 말하자면 표가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선거제도가 독특해서 우리로 하면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전체 아마 투표가 한 40% 정도만 투표를 해도 국민의 지지를 40% 정도만 받아도 국회의석은 말하자면은 과반수 의석을 훨씬 넘기죠. 지난번 총선 때 아마 민주당이 한 47, 8%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의석은 180석 가까이 얻었으니까 맞으면 60%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하고 차지하는 의석하고 굉장한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이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이 독일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의석을 배분을 하냐면은 정당 득표 비율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른 의석수를 그 정당에다가 의석을 배분을 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로 하면 정의당이라고 한번 해봅니다. 정의당이 국민의 정당 득표가 가령 5% 정도 득표를 한다 하면은 우리 300석 의석의 5%인 355, 15석을 정의당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구에서는 한두 석 정도 얻잖아요. 그러면은 15석이 정의당 몫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2석을 얻었으니까 나머지 13석을 비례대표에서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네? 가령 민주당이 40% 투표를 했다 하면은 아까 48%, 47%를 얻어서 60% 의석을 차지하는데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고, 가령 40%를 득표를 했다 하면은 3, 40이 120석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미 지역구에서 120석을 차지했다. 그러면 비례대표에 있어서 한 석도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그 정당에 대한 지지 비율에 따라서 의석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한 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 전제는 뭐냐면은 정당 득표가 50%가 돼야 50% 의석이 배정이 되는 거죠. 네? 가령 민주당이 50% 득표를 했다. 그러면은 300석 중에서 150석을 민주당이 차지해야 되는데 지역구에서 120석을 얻었다. 그러면은 나머지 30석을 비례대표에서 보충을 해주고, 만약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50석을 얻었다. 그러면은 비례대표에서 한 석도 안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당제와 그 선거제도 특성 때문에 독일에서는 한 개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해서 단독으로 총리를 선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4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 없이 연정을 해왔다. 지금 메르켈이 물러난 지금 정권에서는 세 개 정당이 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정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닙니다. 과반수 의석을 확보를 해야 총리도 뽑고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운영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타협을 해서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대개 한 2달 정도에 걸쳐서 파트너를 정해서 이제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협상이라는 것이 자리를 어떻게 나누고 장관 자리를 어떻게 나누고 뭐 이런 것이 협상이 아니라 선거 때는 각자 독립된 정당으로서 공약을 내걸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연정을 하기 위해서는 두 당이 이제 공약도 달랐고 노선도 달랐으니까 물론 비슷한 성격의 이제 정당끼리 연정을 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나니까 그 달랐던 두 공약을 일일이 대조해가지고 서로 협상을 해서 주거니 받거니 시간과 속도를 조절하고 뭐 정책을 또 조금 변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 공약을 만드는 작업이 이제 연정 협상입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에 그걸 다 해서 단일 공약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계약서,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게 이제 A4 용지로 한 몇백 페이지가 되는 아주 상세한 연정 계약서를 만들기 때문에 연정을 하더라도 별 다툼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계약이 딱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정부를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갈등이나 불안정이나 대립은 없다. 마치 한 개 정당이 독자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연정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이 되고 또 그 전 단계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을 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해나간다. 그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극단으로 오라나싱 너는 이쪽이니까 나는 이쪽 경우에 따라서는 내용도 안 들여다보고 네가 이쪽이면 나는 이쪽 국민들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빨리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파해야 될 패습인데 독일은 이제 정치 시스템이나 또 저렇게 해오다 보니까 의뢰의 타협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 타협을 뭐 협잡이나 꼼수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또 상대방을 또 믿고 신뢰하고 배려하는 이제 그런 정치를 해나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16개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각 주마다 고유한 그러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고 또 이유의 일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주권의 상당 부분이 또 이유에 이양이 되어 있고 또 권력기관은 상원, 하원, 대통령, 헌법재판소 뭐 등등 권력이 기본적으로 분산되어 있지 우리나라 같이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하나의 정책이 계승 진화되지 그냥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일은 독일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 예. 이제 물론 독일 사람들은 하나의 정책을 만들 때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에 대해서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한 삽시간에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적죠. 뿐만 아니라 재밌는 게 두 개 정당이 가령 연정을 하면은 정권이 교체될 때 1당과 3당이 연정을 했는데 정권이 교체돼 가지고 2당과 3당이 연정을 할 때에 3당은 그대로 집권당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일부는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없는 그 토대가 그 아래 이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정책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렇게 정책이 조중 계승 진화되면서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정치의 특색 중에 하나가 중후한 정치다. 독일의 총리가 된 사람들은 엄청난 경험경리 주총리를 한다든지 연방장관을 몇 개를 제출하든지 하는 검증된 전문가들이 총리로 선출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메르켈까지 독일의 지금 총리가 8사람입니다. 8사람이 평균 한 10년씩 한 거예요. 메르켈은 16년 했고 콜 총리도 16년을 했고 아데나워 총리도 14년을 했고 이렇게 중후하다는 표현을 제가 일부러 썼는데 아주 무겁고 묵직하게 이렇게 해나간다. 이제 그런 시기에서 일본은 같은 기간 동안에 30명 이상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안정적으로 국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나가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독일 총리 8명 지금까지 실패한 총리는 없고 나름대로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소명을 잘 감당한 성공한 총리들만이 독일에는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 오늘이 있는 것이다. 이제 독일 정치의 개관을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우선 독일 역대 총리들의 어떤 정책을 어떤 식으로 정치를 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목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1949년에 독일에서 서독에서 초대 총리가 되신 콘라드 아데나워 총리십니다.
이분이 총리가 되실 때에 나이가 73세입니다. 우리 나이 74세니까 그때 기준으로 하면 아주 노인이죠. 노인들 중에 노인인데 이제 김인당 당수로서 선거에서는 1당이 됐지만은 득표율이 38%그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총리는 할 수가 없고 이제 다른 당하고 연합해서 이제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타협을 해야죠. 근데 이분이 당신이 총리가 하고 싶었어요. 뭐 경륜은 대단한 분이에요. 펠른 시장을 17년을 했고 또 나치에 저항해서 고쳐도 겪고 어떤 인격이나 국제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갖춰준 분인데 준비된 총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자기 그 후배 당원들이나 그 간부들이 자기한테 총리를 하라고 할 것 같지가 않거든. 자기 저 노인이니까 이제 뒤에서 어른 노릇이나 하지 뭐 직접 총리 하려고 하시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총리가 하고 싶거든. 그리고 내가 해야 제대로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루 저녁에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연정을 하는데 이제 대통령은 누구를 이제 자민당이라는 당에 그 사람을 이제 대통령을 시키고 뭐 등등 이렇게 이제 대충 짜면서 그런데 총리는 말이지 내 친구 의사가 그러는데 내 건강이 괜찮아서 한 1, 2년 정도는 무난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당 후배들이 저분이 뭐 한 1, 2년 하시다가 그만두든지 길어봐야 한 텀 이제 4년 하고 물러나시겠거니 큰 욕심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총리가 됐어요. 됐는데 이분이 87세까지 14년을 했습니다. 14년을 하면서 독일을 연하게 그냥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경제 국가로 만들고 그야말로 서방과 결속을 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독일의 오늘을 만든 분이 말하자면 아데나우 총리입니다. 그 독일 공영방송에서 독일인이 존경하는 독일 사람을 선정을 했는데 1위가 아데나우 총리예요. 2위가 누군지 아세요? 1517년 그 정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또 각 분야를 초막라해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아데나우 총리 이분이었다. 제가 책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제일 이 책 중에서 감동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 현대 현실 정치인이 1위를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우리 관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이죠. 여하튼 아데나우 총리는 독일의 건국의 아버지 14년간 재임을 했고 하원에서 이제 의원들 투표로 되는데 딱 한 표 차로 됐어요. 한 표 차로 됐다는 것은 자기 표로 자기가 된 거예요. 나는 저걸 보고 아데나우 총리가 만약 그때 총리가 안 됐으면 오늘의 독일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독일로서는 엄청난 행운이었어요. 아데나우 총리가 된 것이. 그래서 나라에는 개인에도 운이 있지만 나라에도 국운이 있는데 정말 독일은 그 당시에 국운이 있었다. 그래서 이분이 총리가 됐었다. 왜? 상대방 이제 진보정당 3인당의 대표가 슈마하라는 분인데 그분도 엄청 훌륭한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나치에 저항해서 몸이 반신불수될 정도로 피해를 입었고 고문을 당하고 수용소 생활을 했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혹시 이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데나우가 됐는데 슈마하라는 분은 그분은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주의자로 어떻게 보면은 아데나우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서방과 함께 할 때에 독일의 장래는 있다. 이렇게 본 거고, 슈마하는 친서방도 아니고 친소련도 아니고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라를 운영해 나가자. 그리고 경제도 자유시장 경제보다는 계획경제, 그리고 정치 말하자면 대상도 기민당은 전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국민정당인 것에 반해서 3인당은 노동자,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급정당이었어요. 만약 어느 길을 가는 것이 독일의 장래에서 좋았겠느냐 하는 건 여러분 다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어느 노선을 가는 부위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데, 슈마하로 갔을 때는 오늘 같은 독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데나워 총리는 자유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충분하게 보호하고 배려하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이제 복지정책이죠. 복지정책을 충실히 시행을 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사회적 시장 경제입니다. 사회적 시장 경제인데, 이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이러한 이제 원리를 추창한 사람이 에르하르트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경제장관으로서 아데나워하고 함께 일하면서 독일을 라인강을 기적을 만들고 독일을 부흥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14년 동안을 총리, 경제장관을 함께 했어요. 하여튼 지독한 사람들이죠. 참 부부도 한 14년 살면 이런저런 갈등이 있어서 잠깐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야말로 한끈한 팀워크를 가지고 말하자면 독일을 만들어냈던 이런 분들이 정말 존경하고 그런 내용이죠. 아데나워 총리의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아주 어떻게 하면은 전문 국가고 정상 국가로 될 수 있는 건지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들 보면 눈물을 겨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신문에 인터뷰하면서 참 독일 총리들의 거룩한 몸부림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니 그 기자분이 인터뷰했던 기자분이 그거 정말 실감이 가는 표현이라고. 정말 몸부림을 치면데 그 몸부림이 참말로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경우에 따른 자기 희생을 감내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총리들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이 오늘에 있는데, 특히 1952년 3월 달에 소련의 스탈린이 서방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동독 서독 분단되어 있는 독일을 통일시켜가지고 중립국으로 만들자 하는 제안을 서방에다 합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독일 사람들한테는 매력적인 제안이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거 당장 받자고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70, 80%가.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데나워가 국민들 3인당 야당에서는 무조건 받자. 또 기민당 자기 당 안에서도 그거 받자. 뭐 이런 분위기인데 아데나워는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독일의 장래는 없다. 비록 통일은 되지만은 지정학적으로 소련의 영향권 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경제나 이런 모든 면에서 독일은 굉장히 불안한 나라가 된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당들을 설득시켜가지고 그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갑니다. 정치인의 위대한 점은 그저 국민 여론, 인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태천한 자기 철학 소신을 가지고 말하자면 국민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덕목이다. 지금 이제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만 독일 총리들은, 역대 총리들은 번번이 그와 같은 길을 선택해 왔어요. 국민 여론, 다수의 여론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옳은 길을
국민들한테 제시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런 노력을 했던 것들이 독일의 총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내 총리가 아까 말한 경제장관을 했던 에르하르트 총리입니다. 이분은 이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3년밖에 총리를 못했지만은 이분은 그 14년 동안에 독일을 라이강의 기적을 사실상 한 분은 이제 이 경제장관입니다. 이분은 그것 하나로 경제장관으로 이미 총리급의 공적을 세운 거나 다름없습니다. 14년간 경제장관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시장경제 정책을 만들었고 이분이 내세운 목표가 구호가 모두를 위한 복지.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All stand pure, 모든 국민을 위한 복지. 그게 좌파 정책이 아니라 우파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파자 좌파자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자면 선입관이나 이런 데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플러스 사회적 안전화, 사회 통합을 함께 도모하는 이런 정책. 철저하게 포퓰리즘에 흐르지 않고 임금은 생산성 범위 내에서 어떤 책정이 되는 것을 철저한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독일 경제가 아주 건전하게 발전할 수가 있었다. 그걸 통해서 라인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또 중요한 것이 저렇게 해서 독일 경제가 좋아지고 막 발전을 하고 1954년인가요? 스위스 월드컵에서 우승도 하고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신바람이 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가가 운영이 되니까 선거 때마다 기민당이 계속 승리를 하고 연전연승을 하고 3인당은 쫄아들고 이러니까 3인당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우리가 기민당, 아데나워, 에르하트를 이길 수가 없겠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 해가지고 3인당 변화를 주도하는데 1959년에 3인당 전당대회에서 보데스베르크라는 곳에서 전당대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3인당이 정강정책을 싹 바꿉니다. 계획경제에서 자유시장경, 사회적 시장경제도 인정하고 계급정당에서 국민정당으로 변모를 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친서방 완전히 뭐 기민당하고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디테일한 좀 미세한 부분의 차이가 있으면요. 이와 같이 3인당을 변모시키는 역할을 하고 저와 같이 3인당이 이 종래 그 아주 계급정당으로서 좀 옛날 그 냄새나는 그런 정당이 아니라 그야말로 현대적인 정당으로 탈바꿈을 하는데 말하자면 김당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인당도 그냥 못 먹어도 고가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감히 노선을 바꾸어가지고 자기들도 집권을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말하자면은 통일이 됐을 때도 동독 주민들도 거기도 기본적으로 동독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였고 3인당도 사회주의 성격이 강한 정당이었기 때문에 동독 사람들도 소외된 뒤에도 3인당이 서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동독과 서독의 사회 통합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에르하르트 총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60년대 이제 우리 광부들 간호사들 독일에 보내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서 이제 그 연설을 하고 만나고 하면서 이제 눈물바람 울고 야단 났다는데 그 참 가슴 찡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총리가 에르하르트 총리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아우토반 고속도로 놓고 그리고 이제 공업화로 이제 방향을 바꾸고 하는 등등의 어드바이스를 다 저분이 해준 것에 박정희 대통령이 굉장히 감명을 받아와서 그대로 했던 거고. 그리고 그때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로 이루한 군사정권이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썩 그렇게 잘 챙겨주질 않았어요. 부차관도 잘 아니고
독일에서 제일 먼저 차관 주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을 배려를 하고 한국의 오늘의 경제 성장에 바탕을 만들어준 분이 말하자면 독일이었고 LRA였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3대 총리가 1966년에서 이분도 키징거란 분인데 3년밖에 못했어요. 3년밖에 못했는데 이 정권이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분이 나치 출신이에요. 나치 출신이에요. 우리로 하면은 뭐 친일파, 아주 골수 친일파다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인품이 좋고 그리고 그 바덴-위르템베르크라는 그 주의 주지사를 하는 분인데 말하자면은 그때 서로 간에 잘 이렇게 타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소명이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 총리가 되고 최초로 기민당하고 좌파 3인당의 빌리 브란트하고 같이 연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대연정이에요. 1당과 2당이 연정을 한 경우를 대연정이라고 하는데 다음에 보겠지만은 빌리 브란트는 나치의 항거에서 20살 때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나치에 저항하는 운동을 벌였던 나치의 이제 피해자죠. 그런 분하고 그 다음에 나치의 추종자하고 이 두 사람이 총리, 부총리를 외교장관 겸 부총리를 맡아가지고 대연정 정부를 꾸려서 정권을 운영을 했는데 저 정권의 정부의 성과가 좋았습니다. 서로 타협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와 같은 정신을 이 정부가 보여줬던 거죠. 이와 같은 대연정은 이때 한 번 있었고 메르켈 16년 동안에서 12년이 그 이제 대연정이었습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은 걸어다니는 중재위원회. 이것을 잘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최초의 대연정을 했던 분인데 나치 외교부 방송 책임자고 또 부총리 겸 외교장관 브란튼 나치 시황 북구 망명자 그리고 그때 3인당에 관여했던 사람들 헤르베르트 베너 이 사람은 원래 공산당이에요. 모스크바에서 공산주의자로 활동했던 분이에요. 헬무트 슈미트 나치 장교였고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내각을 형성을 해가지고 대연정의 성과가 엄청 좋았다. 그리고 빌리 브란트 성공의 토대. 이제 빌리 브란트가 그 다음에 4대 총리가 됩니다. 이제 3인당이 이제 진짜 이제 주된 파트너로서 이제 집권을 하는데 빌리 브란트가 베를린 시장을 하다가 이제 외교장관으로 왔거든요. 외교장관으로 왔는데 만약 빌리 브란트 쪽에서 말한 이야기가 베를린 시장만 하고 있었다가 집권을 했으면은 말하자면 국정 운영하는데 굉장히 그 부담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외교장관으로 부총리 겸 외교장관으로 와서 내각의 일원으로서 하는 동안에 많은 훈련을 나름대로 하고 생각을 가다듬고 해서 정작 자기가 이제 주체로서 총리가 됐을 때 국가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 총리가 바로 그 유명한 이제 빌리 브란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3인당 총리인데 1969년에 이제 독일이 이제 3인당이 최초로 이제 집권을 하는 물론 3인당하고 연정입니다만은 집권을 했습니다. 집권을 했는데 그 동안에 이제 독일 경제가 튼튼해서 나라는 부강을 해줬으니까 국가의 상대가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동독은 쪼그라들어 있고 정부권은 형편이 없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동서간에 좀 화해를 하고 교류 협력을 해서 저쪽을 변화시켜서 또 동독도 우리 민족이니까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방정책을 이제 내세웁니다. 동방정책이라는 것은 동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동권을 변화시키고 전쟁의 위험을 없애는 그런 정책인데
이 동방정책이라는 게 말이죠. 말은 근사하죠. 좋죠. 서로 전쟁 없이 화해, 결의, 협력하고 하면 오지 좋겠습니다. 그런데 동방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방정책을 하는데. 독일이 1939년에 전쟁을 일었을 때에 이제 독일 영토가 이만큼 컸으면은 1945년에 전쟁이 폐망해가지고 포츠담 회담에서 전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독일의 동쪽에 있는 땅을 상당 부분을 폴란드 소련 쪽으로 떼줬습니다. 페널티로 뺏긴 거죠. 그리고 그곳에 살던 이제 독일 사람들은 재산 다 뺏기고 고향 땅에서 쫓겨난 겁니다. 추방된 겁니다. 그 땅의 그 면적이 원래 독일 영토의 24%입니다. 엄청난 큰 땅입니다. 근데 동방정책을 화해 협력하자는데 독일 사람들은 그 땅은 우리 고국 땅인데 언젠가는 우리가 되찾아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다시 찾겠다고 한다면은 화해, 결의, 협력이 되겠습니까? 꼭 찾겠다 하면 전쟁뿐이죠. 그러니까 이 윌리 브란트는 그 땅 우리 포기하겠다. 현재 국경을 그대로 인정하겠다 하는 것이 동방정책의 기본입니다. 그게 아니면 동방정책이라는 게 그냥 통할 수가 없는 거죠. 독일 사람들은 그게 용납하겠어요. 국민 60%, 80%가 말도 안 돼 하고 심지어는 저 윌리 브란트 죽여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과격한 사람들까지 나오고 그런 형편인데 그러나 이분은 아까 아드나워가 스탈린 주장을 국민 여론에 불구하고 물리쳤던 것처럼 자기 주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정치인이 국민의 의사 60, 70% 반대 의사를 묵시고 하자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면 당장 다음 선거에서 날아가는데. 그러나 이분은 이제 시대적인 사명을 갖고 국민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 바르샤와 찾아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유대인 희생자 추모를 위해서 12월 달에 찬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사죄를 하고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 사진 한 장이 말하자면은 이웃나라, 세계 많은 나라들의 감동을 줍니다. 독일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를 하는구나. 뭐 이런 이제 계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이듬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동방정책을. 그러니까 독일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지고 그리고 유럽의 평화의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동방정책,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소련 동국권과 고려협력, 접근을 통한 변화.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접근, 접촉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자 하는 정책인데 중요한 전제로서 폴란드와 국경 문제가 대두되는데 4분의 1의 독일 영토를 폴란드에 할양한 상태입니다. 실제 회복을 포기해야 정책이 동방정책이 실효성이 있는데 국민들은 반대하고 바르샤바에 가서 무릎 꿇기로 또 국민을 설득하고 이런 이제 리더십을 보여줬죠. 결국은 독일 국민들도 결국에 가서는 그래 브란트 말이 맞아. 네? 우리가 그걸 차라리 양보하는 게 나아.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데 이분이 불행히도 1974년에 그 총리실에 이제 동독 간첩이 하나 숨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발각된 것이고 그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같은 3인당의 헬무트 슈미트라는 분이 총리가 됩니다. 여기도 이제 진보의 좌파 3인당 그저 브란트의 자리를 스위치하는 거니까 국회에서 바로 선출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분은 또 나름대로 또 리더십이 참 훌륭한 게 1974년경에 소련에서 동독이나 이런 데서 동권에다가 SS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독이나 서방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하죠. 핵미사일을 지시를 하니까. 미국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데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국 본토가 직접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련이나 미국이나 별 관심이 없어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러나 서독이나 서유럽 입장에서는 큰 문제죠.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중단거리 미사일이 일본하고 우리한테는 굉장히 관심사가 되지만 미국은 ICBM이나 대야 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슈미트가 이거 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허싱투 미사일을 배치를 하자. 우리 남한에서 핵무기 배치하자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것도 좌파 진보 수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3인당 내지는 그 평화주의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것도 놔둬라. 왜 우리가 배치를 하느냐. 응? 그러나 슈미트는 무기라는 건 서로 균형, 배등할 때에 평화가 있는 거지, 그 균형이 무너져 있으면 그 평화라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불종이다. 우리 현재 겪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좌파 수상인 헬무트 슈미트가 이중결정, 우리도 배치하고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폐기를 하는, 감축을 하는 그런 협상을 하자 하는 것이 헬무트 슈미트의 이중결정입니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런데 소위 이제 3인당이나 낭만적인 평화주의자들은 그건 놔둬라, 설마 쏘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150만 명이 아마 독일 역사상 가장 큰 대구가 이때 이제 벌어졌어요. 그리고 인간 띠기하죠. 이게 105km를 서로 손을 맞잡아가지고 이런 행사, 말하자면 이벤트를 벌리고,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총리회에서 해임이 됐어요. 해임은 자기 당 의원들이 표 찍어야 해임되지, 그냥 야당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해임 각오하고 독일 2차 대전 후의 역사 중에서 유일하게 해임당한 분이 이분 한 사람입니다. 그 정치적인 자기의 불리함을 감내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자기 소신을 관철시켰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배치했죠. 배치는 누가 했느냐? 그 다음 헬무트 코hl이라는 이제 우파 수상이 배치를 했어요. 배치를 하니까 이제 소련도 이제 협상을 해내가지고 결국은 1987년에 그걸 서로 간에 다 없애기로 그렇게 협상을 해서 결국은 이분의 이제 소위 그 목표했던 것이 성취가 됐죠. 코hl 수상은, 우파 코hl 총리는 나중에 헬무트 슈미트의 이중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베를린 장벽도 무너졌고 통일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또 말하자면 반대당의 총리가 했던 일을 그렇게 또 업적을 추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퇴직 후에 그렇게 이제 불명예스럽게 해임됐지만은 아마 본인은 결코 불명예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당신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들이 아마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그리고 디 자이트라는 주간지, 고급 주간지의 발행인으로서, 공동 발행인으로서 평생을 그 일을 했는데 96세에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생각이 바르고 판단이 정확하기 때문에 별명이 독일의 현자입니다. 와 있습니다. 독일의 현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보스 볼 것 없이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이것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쫓아가서 이제 물어보고 그런데 그래서 텔레비 같은 데서 이제 가끔 모셔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워낙 골초이기 때문에 그저 한시라도 담배를 안 물면은 그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텔레비에서 수정해가지고 대답을 할 때 이분만이 유일하게 담배를 피면서 말하자면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독일 사람 전체가 허용해주는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임이 된 다음에 이제 해임되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는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됐습니다. 헬무트 코울로 우파 수상인데 이분은 그 소위 빌리 브란트가 설계하고 헬무트 슈미트로 승계됐던 동방정책을 그대로 계승을 합니다. 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날려버리고 갑자기 딴 데로 가지 않고 그 동방정책을 그대로 계승을 하는 거예요. 이분의 외교 통일 정책의 스승은 멘토는 빌리 브란트입니다. 네? 그렇게 아름답고 폭넓은 정신으로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를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10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동방정책을 충실히 계승했고 또 1989년에 우연히 찾아온 베를린 장벽 붕괴를 도물적 감각으로 잘 캐치를 해서 통일 기회로 포착을 했고 이제 독일 통일 과정을 이야기하면 정말 하룻밤을 새도 뭐 이야기할 수 정도로 참 재밌기도 하고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동물적 감각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요. 몸부림을 치면서 통일의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통일을 이뤄내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오케이가 있어야 통일이 되지. 그렇지 않고 동독하고 서독하고 둘이 짝짝꿍 한다고 해가지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다 반대했죠. 그러나 콜 총리가 그때 당시 연정 파트너였던 자민당 겐셔 외상하고 함께 필물나는 노력을 통해서 네 나라의 오케이를 다 받아내서 결국은 통일을 합니다. 통일을 하는데 재밌는 게 독일은 힘 커지면은 저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라를 쪼개놔야 힘을 못 쓰지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홀란드나 뭐 다 그 생각이죠. 그래서 그 영국 당시 대처 총리는 우리는 독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독일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두 개 있는 것이 훨씬 좋다. 뭐 이렇게 피아냥까지 그러면 반대를 했는데 그리고 소련에서는 이게 오케이를 해줄 수가 없는 것이 미국 그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만 독일 통일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독일이 통일을 하되 통일된 독일은 나토의 일원으로 남아라. 근데 그건 소련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이죠. 근데 그걸 소련을 설득을 해냅니다. 소련을 설득을 해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참 눈물겨웠겠습니까? 바로 1990년 장벽이 무너진 그 다음에 7월 달에 제일 오른쪽이 콜 총리고 왼쪽이 겐셔 외상이고 가운데가 고르바초프 소련 통솔의장입니다. 코카서스 별장에 가서 마지막談판을 통해서 이제 나토 일원으로 남아도 통일을 오케이 해준다 하는 승낙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하나 찍어놓은 게 정치인이 저런 업적을 하나 쌓았을 때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쌓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 순간이. 네?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16년 콜 총리가 하고 1998년에 이제 헬무트 게르하르트 슈레더 총리 이분은 이제 다시 이제 좌파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통일 이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동독 경제가 워낙 엉터리였기 때문에 통일 과정에서 통일 후에 굉장한 이제 독일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슈레더 총리가 좌파 총리인데 참고로 부인이 한국분이죠 지금. 총리께서 새로운 그걸 타개하는 정책을 내놓는데 이게 이제 하르츠 개혁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라는 것이 노동시장 유연화, 해고를 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기업이 살아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방만한 복지를 좀 축소를 해야 국가 재정이 좀 건전해지겠다. 국가 부채도 줄이고. 감세를 해서 말하자면 투자를 유도해야 되겠다. 이거 뭡니까? 이게 우파 정책인지 좌파 정책입니까? 전형적인 우파 정책이거든요. 그러나 슈레더 총리는 이거 아니면은 독일은 살아날 길이 없다 해가지고 밀어붙인 겁니다. 그러면 자기 지지층인 근로자들 다 반대하죠. 그래서 선거에서는 결국은 졌어요. 지고 2005년에 정권이 메르켈로 넘어가는데 메르켈로서는 이제 우파 총리잖아요. 메르켈로서는 그야말로 고맙죠.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다 밥상을 차려줬으니까 그대로 저걸 받아가지고 해서 오늘의 독일을 만든 겁니다. 독일의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성장 엔진이라고 그 결과로 선거 진위로 이탈로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러나 독일을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성장 엔진으로 인기를 가져냈다. 이것도 자기 지지층 인기 다 잃어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를 말하자면 희생하는 이런 정치의 리더십을 보여줬죠. 이분이 한국을 자주 오셨죠. 한국을 자주 오시다가 이제 한국 여자분하고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결혼까지 해서 지금 살고 계시는데 그 제가 총리할 때 이제 그때 한국을 오셨다가 총리실 내 방에 들리셨어요. 아마 이제 뭐 특별히 그때 이제 그분도 야인이고 뭐 특별히 현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독일에서 이제 공부한 이제 이력이 있다 보니까 한번 이제 보고 싶었겠죠. 만나고 싶었겠죠. 그래서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분한테 마지막에 그랬어요. 정치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의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성과가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중간에 선거가 있으면은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많다. 그럴 때 선거의 패배를 감수할 것이냐,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정책 집행을 그냥 유보할 것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치인은 선거 패배에 감수하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것이 중요한 정치인의 덕목이다.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그 말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 말을 여러 데서 글도 쓰고 소개도 하고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한테 여기까지만 하고 메르켈은 이제 다음에 책도 쓰겠습니다만 정말 독일 총리의 리더십, 독일 정치의 특색은 대화, 타협, 연정으로 베푸는 것. 총리 개개인은 말하자면 인기 영함이나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고 그걸 불어이 물리치면서 국익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이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정신이 오늘의 독일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이나 국민들도 이와 같은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돼. 지금같이 그냥 좌우 안 거리고 무조건 우편 내편 가리면서 그리고 당장 먹기에는 꿀밤이 달다고 우리 후세대는 생각하냐고 이런 식으로 정치하고 또 국민들이 그걸
저하고 같이고 거기에다 표 찍어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네, 마치겠습니다. 네, 총리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생각이 사람을 바꾸고 그 바뀐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감나는 시간입니다. 독일의 지도자들은 소통과 통속으로 통합을 이루고 결국 나라의 통일을 가져왔음을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지금 총리님께서 1시간 넘어 지금 길게 강연을 해주셨는데 잠깐 쉬려고 했더니만 총리님께서 괜찮다고 그대로 토론을 진행하자 말씀을 하십니다.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플라에 계시는 분들께서 총리님께 질문이나 아니면 도움 말씀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몇 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입장하신 분들은 방법은 정과 동입니다. 주시면 제가 총리님께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 이 거수해 주십시오. 예, 마이크. 전라북도 고문 김양기 님이십니다. 총리님의 정성스럽게 다듬어서 또 만들어진 그 강의에 대해서 정말 감명을 많이 잘 받았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은 내용은요, 이 독일의 통일, 우리 한국의 통일인데요. 저희도 그와 같은 지금 역사를 약 70여 년을 겪고 있는데 과연 아까 말씀에 국민은 설득을 해도 우방국에 설득이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련이나 중국이 아니고 미국, 우방국의 영국 힘들다고 하는데 과연 그 우방국의 메시지가 어떠한 메시지였기에 통일이 되었는가 그걸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방국의 메시지가 얼마나 핵심적인 독일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기에 통일이 됐는지 그걸 좀 한 말씀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받으시고요. 독일이 베를린 장벽이 89년 11월 9일날 저녁에 무너지고 굉장히 혼란이 생겼죠. 장벽이 무너지니까 독일에 있는 소위 엘리트들, 기술자들이 전부 서독 쪽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독도 힘들어지고 서독도 난민으로서 그분들을 케어해야 되니까 힘들어졌죠. 그런데 그 순간에 독일 서독 정부나 또 동독에서도 이게 통일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않고 통일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꾸 이게 동독에서는 서독으로 넘어오고 서독은 부담이 되고 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동독 주민들 마음이 완전히 서독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자리에 가만히 좀 계세요. 우리도 동독도 서독같이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리에 주저앉히는 방법의 하나로서 통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동독 서독 지도자들도 이거 도리 없이 통일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굉장히 해결이 안 되겠다 하는 이유를 가지고 우방국들을 설득을 하는데,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게 독일이 분단된 것은 포츠담 회담에서 네 나라가 만들어 놓은 그런 국제법상의 조약 결정이기 때문에 그 통일도 네 나라가 오케이를 해야 되지, 동독과 서독이 뜻이 맞는다고 해서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국제법적으로. 그래서 내 나라가 협력하는 것이, 협조해 주는 것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통일을 이야기를 하니까 무조건 소련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영국도 프랑스도 전혀 그건 허용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처음에. 그리고 다만 아버지 부시 대통령만이 유일하게 독일 통일 좋다. 그러나 통일된 독일이 나토의 일원으로 남아있을 것을 조건으로 통일을 하라고 하다. 근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소련이 받을 수가 없죠. 소련도 뭐 개혁 개방을 한다고 하지만은 공산 세력의 단합이랄까 자기네들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뭐 변함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콜과 겐시가 나서서 이분들을 하나 설득해가는 과정에서 소련의 마지막으로는 소련의 오케이를 받아내는데 미국 부시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를 좀 설득을 해주고 많이 도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큰 역할은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한 거죠. 미국 부시 대통령이 한 거고,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솔직히 독일의 경제력이 말하자면 통일에 관련된 러시아의 소련의 철군 비용이라든지 정착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다 잘 했기 때문에 됐는데, 결국은 우리 현실하고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독일의 경우는 이제 통일 내용을 보면 우리하고는 굉장히 여러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참 어떻게 하면 잘 들어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독일 통일을 인간이 이룬 것이 아니라 하늘이 만들어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다만 하늘이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은 인간이 그에 합당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늘도 그런 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인간의 머리로서, 인간의 계획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 벌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 여건은 독일보다도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도리를 잔잔히 해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소위 우방과의 협력 관계를 잘 해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또 그런 노력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동독 주민의 마음이 서독을 향했기 때문에 통일이 됐던 것처럼 역시 우리도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노력을 정말 평소에 절실히 해내야 통일의 기회가 올 때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독일의 경우에는 특별한 통일 정책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통일부라는 부서도 없고, 내독성, 독일 내부 문제로 보는 거죠. 그 정도 부처가 있을 뿐이었는데, 독일은 통일부가 지런하게 두고 정권마다 근사한 표를 내세우지만 하나도 되는 거 없잖아요. 왜? 그건 당연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니까 그렇죠. 진정성 있는 잔잔한 그 접근의 노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권마다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에 따라서 성격이 확 냉탕 원탕 하는 바람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북한은 반국가단체입니다.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그건 정통 정부가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보는 거고, 헌법에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영토죠. 법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분명히 또 독립된 국가 아니에요. 두 가지 주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반국가 단체로서 또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든지 적화 통일시키려고 하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런 정권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걸 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말하자면은 괴멸시킬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돼요. 국방부나 국정원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으로서 언젠가는 통일을 함께 해야 될 상대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보듬고 안고 챙겨야죠. 그런 결의 협력을 통해서 민족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나야죠. 그런 역할은 통일부하고 외교부가 해야죠. 이것이 두 수레같이 한 정부에 대해서 부처에 따라서 역할을 달리하면서 같이 가야지, 이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 정권은 개별 쪽에, 진보 정권은 무조건 포용하에,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양 수레 양 바퀴같이 이렇게 가는 역할, 정신으로 해나가야 그래도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손도 주신 분들 다 지금